어이가 없군요. 한국이 세계 혁신을 이끈다고요? 그건 마치 복사기한테 창작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은 소위 혁신이란 서양의 아이디어에 한글 라벨만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방송 스튜디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발언이 너무 강렬했던 거죠. 저는 로버트 카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 정치학 교수로 30년 넘게 일해왔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미국 최고의 인기 토크쇼 글로벌 인사이트에 출연했죠. 진행자가 아시아 경제 강국들의 미래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선진국의 그림자에 머물 겁니다. 적어도 제 생전에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방송은 끝났지만 제 발언은 끝나지 않았어요.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논쟁이 시작됐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반응은 한국에서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조교가 급하게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교수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SNS에서는 교수님을 향한 분노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학과장까지 저를 찾았어요. 로버트, 자네 발언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네. 대학 측에서도 우려하고 있어. 학과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런 반응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한 건 단지 제 전문 분야에 대한 견해였을 뿐인데. 그날 저녁 글로벌 인사이트 제작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슨 교수님, 방송 이후 시청률이 폭등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교수님의 발언에 격분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매우 강렬합니다. 제 발언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제 이름을 검색했더니 한국어로 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번역기를 돌려보니 무지한 교수, 편견에 사로잡힌 서양인, 오만한 학자 같은 표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압도했어요. 하지만 제 신념은 변함없었습니다. 30년간의 연구와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제 견해였으니까요. 한국은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나라, 결코 세계를 이끌 수 없는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의 제작 책임자였어요. 카슨 교수님,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기회로 삼아 특별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직접 한국에 가서 현지 취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저의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면 더 확실해질 테니까요. 제가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임을 세계에 보여주겠습니다. 방송국의 제안은 분명 도전적이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제 주장을 증명하라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제 이론을 실제로 확인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제작 책임자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죠. 훌륭합니다. 일주일 후 출발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한국계 PD인 민준이 교수님과 동행할 겁니다. 한국계 PD라고요? 내심 불편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모르죠. 현지 언어도 할 줄 알고 문화적 차이도 설명해 줄 테니까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대한 최신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GDP 성장률, 기술 특허 건수, 정치 상황,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어요. 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만 보였습니다. 한국의 특허는 대부분 개량형이었고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출발 당일 공항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의 프로페셔널한 인상이었습니다. 카슨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취재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민준의 눈을 바라봤어요. 공손했지만 그 눈빛 속에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 발언 때문이겠죠. 비행기에 오르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시아는 일본과 중국만 방문했어요. 자료로 충분히 연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민준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한국에 대해 그렇게 확신에 찬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꺼내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서울에서 3일, 지방 도시에서 2일 일정입니다. 기업 방문, 학자 인터뷰, 일반 시민들과의 대화도 준비했습니다. 일정표를 훑어보니 삼성, LG 같은 대기업 방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공정한 취재가 아니네요. 대기업만 방문하면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중소기업도 봐야 합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방문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면모를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비행기는 이륙했고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취재로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비행 중 민주는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쯤만 귀를 기울였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교수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건 모방에 가깝습니다. 원천 기술은 미국과 일본에서 왔잖아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는 손을 들어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경제정치학 교수입니다. 30년 넘게 아시아 경제를 연구해 왔어요. 굳이 기본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죠. 내일 아침 서울에 도착합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어떻게 된 거죠? 하필이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서울 상공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빼곡한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었죠. 하지만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의 내실이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느낀 것은 공항의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 효율적인 동선, 최첨단 보안 시스템까지 인정하기 싫었지만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 인상적이었어요. 인천공항은 18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저 외관상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실제 운영은 어떤지 봐야 합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갑자기 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내식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소화불량일 뿐이에요. 강한 척했지만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공항 직원들이 재빨리 달려왔고 누군가 119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항 의무실 직원이 말했어요. 미국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한국입니다. 미국 병원까지 가려면 다시 비행기를 타야 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국 병원은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의료 수준이. 통증으로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실려 나갔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서 계속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느낀 건 깊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미국이었다면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응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급성 복통이신가요?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비행기 착륙 직후부터요. 하지만 당신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울대학병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요. 서울의 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만약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면, 수술이 필요하다면, 한국 의사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며 검사를 진행했어요. 놀랍게도 모두 유창한 영어로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급성 충수염으로 보입니다. CT 스캔을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말이죠. 카슨 교수님, 급성 충수염이 맞습니다. 충수가 파열 직전이에요.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이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왜 하필 한국에서, 제가 그토록 불신했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하나둘씩 지나쳐갔습니다. 마치 제 생명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한국 병원에서의 수술. 이것이 운명의 아이러니일까요? 마취 약물이 정맥으로 주입되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과연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수술이 단 1시간 만에 끝났다고요? 이게 정말 한국의 의료 수준인가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몸은 아직 둔하게 느껴졌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보였어요. 교수님, 깨어나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젊은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네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충수가 파열 직전이었지만 다행히 적시에 제거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얼마나 걸렸나요? 1시간 정도요. 복강경 수술이라 상처도 최소화했습니다. 회복도 빠를 거예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수술이 적어도 2~3시간은 걸렸을 텐데요. 그런데 이 병원의 의료 장비들 최신형인가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희 병원은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복강경 수술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죠. 그때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어요. 교수님.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민준 씨, 이 병원이 정말 한국의 일반적인 병원인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대 병원은 국립병원이지만 다른 대형 병원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날 오후 담당 의사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제 상태를 설명했어요. CT 스캔 결과입니다. 염증이 빠르게 가라앉고 있어요.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수술 후 일주일은 입원해야 하는데요. 제 말에 의사는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내일이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물론 무리는 금물이지만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퇴원이라니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녁에는 간호사가 제 병실을 방문해 영어로 된 의료비 명세서를 가져왔습니다. 금액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미국에서는 이런 수술이 최소 3만 달러는 넘는데. 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외국인이시라 좀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로 퇴원했습니다. 아직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놀라운 건 퇴원 과정의 효율성이었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과 결제가 디지털로 신속하게 처리됐어요. 병원을 나서며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미국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게다가 훨씬 저렴하다니.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과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첨단 기술과 전국민 건강보험이 결합된 결과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분명 예외적인 경우겠죠. 하지만 민준의 말대로라면 이것이 한국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민준 씨, 정말로 모든 한국인이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민 건강보험 덕분에 누구나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접근성과 비용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비하했던 한국의 모습이라고요? 미국보다 더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고요?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한국을 잘못 판단했나? 이 질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만든 겁니까?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고요? 이런 건 해외 기술을 베낀 게 아닌가요? 퇴원 후 이틀간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민주는 촬영 일정을 조정해 제게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었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취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이었어요. 교수님, 오늘은 삼성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 중점을 둘 예정이에요. 차 안에서 삼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인상적인 숫자들이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런 성과는 모방을 통해 이룬 것이 아닐까요? 삼성 연구소에 도착하자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배터리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2차 전지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는 우리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놀라웠어요. 최첨단 장비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연구원들. 미국의 어느 연구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환경이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기존 제품보다 30% 더 가볍고 충전 시간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현재 테슬라와 BMW 등 세계 유수의 전기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세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덧붙였어요. 정말입니까? 그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 의심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네, 실제 시장 데이터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민준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그곳에는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관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울 시내의 수돗물 시스템 아리수 정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의아했어요. 왜 수돗물 시설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163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수질 기준은 미국 EPA 기준보다 더 까다롭죠. 안내원의 설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울 시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 한 잔을 마셔봤습니다. 깨끗하고 맛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한 일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인터넷 속도를 직접 체험했어요.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특히 오지 보급률은 타 국가를 압도하고 있죠.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보니 미국의 제 집보다 약 5배 빨랐어요. 심지어 시골 지역도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다고 했죠. 어떻게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나요?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투자가 있었습니다. 90년대부터 정보통신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죠.
단순히 외국 기술을 수입한 게 아니라 자체 기술 개발에 힘썼습니다. 벤처기업들도 방문했습니다. 그중 한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은 MRI 영상에서 초기 단계의 뇌종양을 99% 정확도로 감지합니다. 현재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 편견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었죠. 특히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기술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오해했나 봅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은 어떤가요? 그건 여전히 사실 아닌가요?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있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발전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역동성이 한국의 진짜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한국을 판단했는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직 여정은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어요. 5일째 되는 날, 우리는 서울 시내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런, 지갑이 없어졌어요. 아마 방금 전 카페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민준과 함께 급히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갑은 카운터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방금 전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찾으러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갑 안에 현금과 카드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런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치안 수준이라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길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도 대부분 찾을 수 있죠. 그날 우리는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 촘촘한 지하철망이 놀라웠습니다. 서울 시민 대부분은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빠르고 편리하니까요.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임에도 지하철은 혼잡했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렸고 노약자를 위한 자리는 항상 비워두었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맛본 한식의 풍미는 정말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모든 테이블에 비치된 정수기였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었죠. 물도 공짜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물은 무료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죠. 이런 작은 발견들이 모여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방송 취재팀이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자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민들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뒤에서 민준의 놀란 표정이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솔직한 고백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제 오만했던 생각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인터뷰 후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교수님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바꾸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학자로서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야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민준 씨,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 말이에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특별한 분을 만나보시죠. 한국의 발전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현우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준의 소개로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70대의 노학자였지만 눈빛은 젊은이처럼 빛났습니다. 카슨 교수님, 한국의 발전은 기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교육에 투자하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이룬 결과죠. 김 교수의 연구실에는 한국 경제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나요? 특히 천연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데 말이죠. 김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 없음이 우리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없기에 사람에 투자했고 국토가 작기에 효율성을 극대화했죠.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인들은 단합했습니다.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는 이어서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야말로 가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성취도를 이루었고 양질의 인적 자원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한국 유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성취도는 항상 인상적이었으니까요. 그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은 어떻게 가능했나요?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선도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초기에는 선진국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R&D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장려했죠. 김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캠퍼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보였어요. 지금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또 다른 혁신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 그것이 한국의 정신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 혁신에 투자하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이룬 총체적인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지방 도시 방문 일정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 안동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전통마을 하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수백 년 된 전통 가옥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적인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해설사가 말했어요.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안동의 한 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학생들은 영어로 저와 활발하게 대화했어요. 세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지식 수준은 놀라웠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니?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세대는 지구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취재 마지막 날, 저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을 완전히 바꿔주었어요.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민주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교수님 다음에는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다시 글로벌 인사이트에 출연한 저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 시각이 달라진 것이죠. 카슨 교수님, 지난번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네요. 무엇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한국에 머물며 그들의 기술력, 사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와 가치관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한국을 판단했는지를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충수염 수술부터 시작해서 첨단 기술 연구소 방문, 시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질서와 배려, 그리고 미래 세대의 비전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기술 발전을 어떻게 인간 중심적으로 활용하는지였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기술 발전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이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첫째, 교육에 대한 투자와 존중입니다. 한국에서 교사는 존경받는 직업이고 교육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예요. 둘째, 공동체 의식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문화가 있죠. 셋째,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대중교통,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방송은 계속되었고 저는 한국에 대한 제 변화된 시각을 열정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제작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변하셨네요, 교수님.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더 강화해서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앞에서는 겸손해져야죠. 학자로서 저는 증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 견해를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송 이후 저는 하버드로 돌아와 한국의 발전 모델과 세계적 함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첫 강의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21세기 가장 주목할 만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한국의 경험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잠재력, 교육의 힘,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며 저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김현우 교수와는 깊은 학문적 교류를 이어나갔어요. 그는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통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미국 정부의 경제자문단에 한국의 산업정책과 혁신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산학협력 모델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보람찬 일은 젊은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창업하고 싶어요. 그들의 혁신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방식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한 학생이 상담 시간에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한국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아주 적극적이란다. 내가 몇몇 연락처를 소개해 줄 수 있겠구나.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맡게 되었어요. 민주는 이제 제 친한 친구가 되었고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현우 교수와는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동서양 경제 발전 모델의 융합이라는 주제였어요. 우리는 각자의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초고속 인터넷, 무엇보다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했어요. 부산의 해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주의 역사 유적.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다양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제 방송을 보고 저를 알아본 사람을 만났습니다.
카슨 교수님 맞으시죠? TV에서 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교수님의 변화된 시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모든 게 달라 보이더군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 사람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만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각, 열린 마음, 그리고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글로벌 인사이트의 정기 출연자가 되었습니다. 매달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혁신 사례와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고 있죠. 특히 저는 서로 다른 문화와 시스템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편견을 넘어서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세상은 놀라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더 많은 문화를 이해하며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이 결코 세계를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혁신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요. 세계가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제 남은 학문적 여정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사명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제가 찾은 진정한 깨달음이었습니다.